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 강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생도 돌아보면 최강호는 나오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분의 작가님들의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려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갑상선화 투병일기의 아파트틈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갑상선암 투병일기를 쓴 아파트틈 작가입니다. 자, 좀 썰렁했나요? 제가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작가 프로그램도 작년부터 기획을 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자, 여기 보시면 글을 쓰면은 일어나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도 뭐 특별히 처음부터 글을 잘 써서 작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나도 글을 쓰면 저런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드리기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신기하죠? 제 본명이 강상호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 프로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제 작품들도 다 네이버에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힙합 음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 책들이고, 여기가 제가 앨범을 2개 냈는데 2개 앨범 발매한 것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외에도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브런치에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목으로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진로 체험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개의 레시피라고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 요리 레시피 만드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셰프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 요즘에 좀 활동을 좀 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쓰는 일어나는 인생에 대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원래 저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15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저는 이제 방위산업체라고 하죠. 산업기능요원으로 통해서 군대도 안 가고 35개월 동안 회사에 일하면 군복무를 한 걸로 인정을 받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회사를 다녔어요. 뭐 이렇게 중간에 이직을 한다고 몇 달씩 이렇게 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쉰 적도 있긴 했으나 그런 거 빼고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뭐 TV, PCB, 자사 회사의 라디알 장비 오퍼레이터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지하철 행선 안내기, 유지보수 엔지니어, 뭐 휴대폰 뭐 저쩌고 이런 전자회사, 통신회사 이런 데서 이제 뭐 관리직부터 생산직부터 관리직까지 제가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LG 헬로비전 구매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이런 업무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됐는지, 제가 2013년 10월에 저는 이제 그때 제 나이가 창창한 32세,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갑상선암을 건강검진에서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때까지 저는 이제 뭐 제 몸에 갑상선이라는 장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에 있는 장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매년 이제 제가 운 좋게도 마지막에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대기업에서는 매년 비싼 건강검진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갑상선의 뭐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하시는 분 표정이 되게 안 좋으면서 나중에 집에 갈 때 저한테 CD를 하나 복사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병원에 가보니까 이만한 3cm짜리 혹이 있었고, 요즘에 뭐 갑상선암 뉴스에서 엄청 나오는데 다들 뭐 막 수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몇 미리 이런 걸로 막 수술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혹이 3cm래요, 3cm.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목이 쉬거나 뭐 이런 게 없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되게 컸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뭐
이 혹이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양성 혹이고 1명이 암인데 저는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받으면서 이제 혹이 너무 크니까 전절제라고 해서 아예 갑상선 장기를 보통 작으면은 반만 떼내기도 하는데 저는 전부 다 떼냈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로 전이를 잘 한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림프절 24개를 같이 제거를 했는데 후에 조직 검사를 하니까 그 중에 7군데에서 전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후로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이제 또 다른 치료 받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받게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제가 인생이 많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날짜가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13년 11월 8일이에요. 2013년 11월 8일 20시 41분. 이게 뭐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블로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쓴 글입니다. 제목이 이제 갑상선암 투병일기,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한, 안녕하세요, 아파트입니다. 이래가지고 쭉 투병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좀.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죽는 병인가? 그래도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제가 또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신 쪽 내가 늦둥이라 가지고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도 너무 많이 걱정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이게 죽는 병인지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고 거의 병원 광고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2013년 11월 8일이면 제가 10월 23일인가 그때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몸을 회복하면서 이제 저처럼 아픈 사람이 그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 암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겪었던 경험을 좀 블로그 만들어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댓글들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오더라고요. 갑상선암 걸리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크고 했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미리인 사람들도 요즘 다 수술받고 미리 치료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10명 중에 9명은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또 검사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암일지도 모르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의 가족들, 우리 엄마가 걸렸는데요. 우리 남자친구가 갑상선암이래요. 이런 사람들 걱정하니까 찾아보다가 제 블로그에 찾아와가지고 댓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저보다 먼저 치료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의 댓글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가 되게 좋아졌어요. 글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저는 맨날 회사만 15년 동안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해주고 제 얘기에 공감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물 안에 살았구나. 밖에 새로운 세상에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제가 휴직을 했었거든요. 치료받는다고. 그리고 다시 복직을 했다가 1년 정도 회사를 더 다니고 제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까지 제가 이제 투병일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갑상선암 투병기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제 블로그가 맨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1페이지에.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이버 1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돈도 엄청 많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대학병원에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고 진료 원래 5분도 안 걸려서 끝나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설명도 이거는 이런 수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거를 아니까 잘 본인한테 수술 받았다고 블로그에 써놓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게 좀 들어서 이러면은 이만큼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내가 가면 이거를 글 쓰는 것도 재밌고 책으로 내가 내가지고 이 블로그를 못 본 사람들도 이렇게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온 것들인데요. 소속사 없이 음반 내기. 이때는 음반을 내기 전이었는데 지금 제가 음반 2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 빌라 앞으로 3년이 기회다. 제가 지금 사무실 조그만 9평짜리 빌라를 실제로 그때 빚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1인 기업 프로 강사가 되라. 제가 아까 유튜브 강사로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작은 출판사 시작하기. 이거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출판사를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책을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작가가 되고 내가 책을 만드는 건 포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출판사를 만들었다가 없앴어요. 어쨌든 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전원직 주택 짓기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제 꿈이 이제 제주도 바닷가 앞에 작업실을 가는 게 꿈인데 아직 저것만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한 4년, 5년 정도? 5년 정도 전에, 6년 정도? 5, 6년 정도 전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딱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비슷한 주제의 책을 사온 건데, 위에 4개는 다 이루었고요. 마지막 하나, 전원주택 짓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인데요. 나중에 신문 보실 일 있으면 오마이뉴스는 종이신문이 아니고 인터넷신문이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제 이름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텐데, 기자 구독도 되니까 구독해주시고요. 제가 왜 오마이뉴스가 기자가 됐냐면, 아까 책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제가 지금 저것도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정식 채택돼서 이제 원고료를 받고 이렇게 나간 기사가 223건 됐더라고요. 썼고, 그 중에 탑기사라는 게 이제 신문 메인에 걸린다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에 제 기사가 걸린다는 거죠. 탑기사가 11건.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원고료 짜기로 유명한데, 제가 지금까지 총 받은 원고료 보니까 한 28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223건을 썼는데 280만원이면 얼마나 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거는 아까 제가 책을 써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내보다 먼저 책 쓴 사람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걸 봤어요. 오마이뉴스에 자기 이야기를 연재 기사를 쓸 수 있다. 연재 기사가 써서 인기가 좋으면 그 연재 기사를 그대로 책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저도 그러면 해봐야겠지. 이렇게 무작정 시민 기자로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밑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에 여기 이 기사가 링거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수술 받고 이랬던 무슨 기사 쓴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연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환자복에는 피주머니, 팔에는 링거 5개. 이게 이제 제가 갑상선암 투병일기를 난 행복하지 이런 제목의 연재 기사를 썼었는데, 요 연재 기사 중에 하나다. 이런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은 탑 기사들 제가 몇 개 가져온 건데, 주제를 보시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제예요. 자이언츠 봉다리 응원의 울컥, 여기가 서울 만나. 이거 제가 서울에 출장 갔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서울에서 이제 롯데 자이언츠 야구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VIP 티켓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이 연고인 야구팀을 응원을 했는데, 서울에 부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산 사직구장에서 보는 것처럼 응원을 잘하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썼는데 이게 탑 기사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경험인데, 이제 경남 도청 근처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근처에 보면 4,000원짜리 구내식당, 엄청 혜자다. 도청 안에 가면 커피도 900원이다. 이런 것들도 기사로 썼는데 탑에 걸렸죠. 요거는 제가 아까 투병일기라고 했고,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쿨하게 사표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암투병하고 왜 사표를 쓰고 회사 밖에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쓴 거 탑 걸렸고요. 그냥 이게 제일 제 기사 중에 제일 이제 대표 기사인데, 돈 주고 하객 사는 신랑 신부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이런 기사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투병하면서 3개월 회사 휴직했을 때 심심해서 주말 알바로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라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거 경험을 썼는데, 이거는 오마이뉴스 탑에만 걸린 게 아니고 그 다음 뉴스 탑에도 걸렸고, 이게 해외 언론에도 보도돼가지고 뒤에 말씀드릴 건데 재밌는 경험을 진짜 많이 하게 해준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하다가 이제 투병일기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과 치료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앞니를 부러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치과 치료한다고 이제 그 후기를 블로그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서 조소받고 검찰에 송치되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기사로 썼는데 이런 것도 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가면서 제가 살면서 그냥 겪었던 그냥 약간 특이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기사로 쓰면 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저는 썼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캠핑을 갔어요. 제가 캠핑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혼자 가본 적은 없었는데 1인용 텐트 하나 들고
이때 지리산에 캠핑을 갔는데 하필 그 전날 태풍이 와가지고 평일이었거든요. 비가 많이 왔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좋길래 갔는데 이날 또 밤에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예약자가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취소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인 아저씨도 5시에 퇴근하는데 이제 이날 밤에 저 혼자서 이제 지리산 그 캠핑장에 캠핑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도 특별한 경험이니까 잘 경험해보자 해서 지금 그날 겪었던 그날의 경험을 바로 지금 텐트 안에서 지금 노트북으로 기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제가 여행하면서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6인데 자식이 아픈 줄도 모르고 제가 투병일기 연재 기사로 썼다 했잖아요. 이게 네이트 실시간 6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주변에서 저한테 막 제보해주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요게 진짜 제일 특별한 경험인데요. 아까 제가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 기사를 썼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별한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내 결혼식에 불러가지고 친구인 척, 가족인 척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지국의 땡땡 기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뭐뭐 기사를 쓰신 거 봤습니다. 직접 끼신 내용을 듣고 싶은데 뭐 어떠신지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공영 라디오 NPR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터뷰하자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기사, 저는 이제 기사 오마이뉴스 탑에 걸려봐야 원고료 5만원 주거든요. 요새 올라서 6만원인가 주는데, 근데 오마이뉴스는 제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팔고 해외 언론에 팔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대신에 이제 저는 기자로 조금 유명해진 거죠. 이런 경험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브런치랑 다른데 이제 제 그런 투병일기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책을 쓰기 전에 많이 연재를 하는 게 좋으니까 브런치에도 연재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그 당시에 네이버 포스트라고 또 글쓰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건데요. 악플도 진짜 많이 달려요. 네이버 메인 같은데 기사 같은 거 올라가면은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달리는데 뭐 야 일기는 집에 가서 써라 이런 댓글도 막 달리고 진짜 이상한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좋은 것만 몇 개 가져왔어요. 야 궁금하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좀 써라. 나 언제 이어서 쓸래? 빨리 써. 궁금해. 뭐 연재니까 또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다음 이거 제가 또 나는 고졸 사원이다라고 하는 또 제가 아까 15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것들도 제가 연재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주말에 알바한 돈으로 독학하는 20살 재수입니다. 그날 붕어빵 사진에 홀리듯 들어와 읽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전전긍긍하던 내가 위로받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댓글들을 또 받다 보면은 글쓰기에 대한 내가 내 글이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고 있구나 이런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래도 뭐니 해도 동기부여는 이게 제일 큰 동기부여인데요. 보통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 아시죠? BJ들은 방송에서 막 재밌으면 사람들이 도네이션이라고 막 별풍선 같은 걸 쏩니다. 돈을 이렇게 내가 별풍선을 돈 주고 사가지고 BJ한테 별풍선을 쏘면 그 BJ는 별풍선을 모아서 다시 돈으로 버는 이런 시스템이죠. 오마이뉴스를 하다 보면 그런 도네이션 시스템이 있어요. 독자가 기자한테 이 기자 응원하고 싶다, 이 기사 내용 진짜 좋다 이러면 독자가 원고료를 쏠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223건의 기사 중에서 원고료 받은 기사가 딱 3개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내가 텅 빈 방 안에서 라면을 먹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이거 제가 20살 때 공장 다닐 때 막 지방에서 혼자서 보증금 없이 바퀴벌레 나오는 월 18만원짜리 집에 살 때 살림살이도 하나도 없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상도 없어서 바닥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엄마 생각했던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독자가 이제 김병윤이라는 독자님께서 고맙게도 8,000원의 도네이션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다,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이런 연재 기사에도 재밌고 신나게 살자라는 독자님이 8,000원 도네이션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아까 쿨하게 사표 썼습니다. 아까 회사 때려쳤다는 그 기사에는 두 분이 도네이션을 보내주셨는데 이상민, 이건영 독자님께서 6,000원 도네이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아까처럼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진짜 뭐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기가 직접 이 기자한테 응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이런 거는 진짜 되게 감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이거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쿨하게 사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 엄청 유명한 변호사님인데 박준영 변호사님이라고 이게 되게 어려운 사람들 막 무료 변론해주는 막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막 쪽지 같은 거 막 보내고 연락 오셔가지고 저보고 꼭 글 쓰라고 자기가 느낌이 왔다고 꼭 나중에 글 쓰세요. 기자님은 꼭 글 쓰셔야 됩니다. 하면서 연락 와가지고 그 뒤로 페이스북 친구 맺고 아직도 잘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브런치에도 계속해서 연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브런치는 2015년에 브런치라는 게 생겼는데 매년 브런치에 글 쓰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좋은 글들을 뽑아가지고 출판을 지원해주는 이런 이벤트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1회 출간 이벤트 수상 후보작으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투병일기 연재한 게 이렇게 막 메일이 왔어요. 홍보하신 매거진이 수상 후보작으로 연락드립니다. 뭐 수상 발표 전까지는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음을 비공개로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요거를 오마이뉴스랑 중복으로 게재를 했었거든요. 오마이뉴스에는 중복으로 게재를 해도 내가 그 저작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제가 다른 데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는 자기들 플랫폼에만 글을 남기고 다른 데 거를 다 지워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 오마이뉴스에서 저는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라서 일단 뭐 아쉽게도 수상 후보작에만 오르고 책으로 나오지는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심심해서 뽑아봤는데 브런치 제가 쓴 글들 중에서 탑10을 뽑아봤어요. 제일 많이 조회수 나온 게 20만 1797 조회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년에 한 10kg씩 쪘다 뺐다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이어트 비법을 담은 글을 좀 썼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1등이었고 20만 건이 넘어가지고 2등이 아까 20살짜리 그 친구가 저한테 응원의 그 댓글을 해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붕어빵을 파셨고 나는 백수였다. 제 20살 때 자서전 같은 글이 97,000 차이가 1등, 2등 차이가 좀 나긴 한데 같이 이렇게 해서 10개 라고 뽑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보통 제가 쓴 글들 나중에 뭐 강의 끝나고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냥 일기 같은 글들이에요. 저는 뭐 창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살아온 경험들을 그냥 이렇게 글로 쓰는 건데 이런 글들도 누군가한테는 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인생에 좀 전환점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글로서 나누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조금씩 이제 글 쓰는데 자신감을 붙다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이제 탑 기사 이런 것도 막 쓰고 하니까 그 편집국 이런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특집 기사 이런 것들 필요하면은 특히나 직장생활 관련된 특집 기사 이런 거 필요하면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런 주제의 기사가 필요한데 좀 써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해서 제가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글 관련 플랫폼도 이런데 뭐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에서 뭐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뭐 이런 뭐 청년 창업가의 꿈과 현실 뭐 이런 것들 글을 좀 기고해주면 원고를 줄 테니까 좀 써줄 수 있냐 이런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이런 데서 글 써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시민기자협회 소속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관이나 지자체에 보면 이제 기자단 활동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자단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원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원서 내야 될 때 저는 이제 블로그로 이런 것들을 해봤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이렇게 활동했다고 내면은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기 때문에 글쓰기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익 활동을 해서 만들어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제가 2019년에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아시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에서 문화 나름이라고 이제 기자단을 전국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저밖에 없었는데 김해에서는 제가 일단 활동을 했고 이때 일단 중간 워크숍에서 이제 전국 문화 나름이 기자들 다 모아가지고 3-4명씩 그룹으로 이제 특집 기사를 그날 쓰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소속됐던 사조가 이제 또 서대문 정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또 그때 광복절 특집이라 가지고 저희가 기획 기사를 썼는데 그 광고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야, 광고회사 기획보다 더 좋은 기사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때 1등을 해가지고 제가 또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까지 갑상선암 투병일기, 그 다음에 나는 고졸사원이다 이런 책들을 내가지고 현재까지 3권의 책을 쓴 기자가 됐고, 작가가 됐고요. 많이 팔리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면 저희 북크크라고 여기서 셀프 출판을 한 것들이 있는데, 팔리면 이렇게 알림이 떠요, 한 개씩. 이렇게 쭉. 이 뜰 때마다, 내 책을 누가 프로 사람이 있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처럼 누구나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작가가 되면 이게 됩니다. 저는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라는 거를 나라에서 받았는데요. 저 보면은 분야가 저는 문학하고 대중음악이죠. 두 가지 카테고리를 받았는데, 글 쓰는 사람들은 문학만으로 받겠죠. 하면은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예술인으로 활동 증명을 받으면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그다음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예술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제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단히 엄청난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인생에서 느껴온 이런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기자나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데 한 개씩 시간 날 때 써가지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예술인이라고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브런치에 보면은 자기 책을 등록해서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 입고를 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작가가 이제 직접 쓸 수 있거든요. 작가가 사랑한 책 속의 한 문장. 그래서 제가 이제 갑상선암 투병일기라는 책의 한 문장을,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라는 문구를 썼었어요. 이 책 안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항상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내일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좀 참아야 돼. 지금 좀 해야 나중에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참아야 돼. 그 말도 맞는데요. 근데 막상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차가운 그 도마 같은 수술대 위에 누울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하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9살 때부터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군대도 안 가고 특례 받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돈 벌고 공장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친구들 대학의 캠퍼스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연애하고 해외 연수 가고 여행 다닐 때도 저는 심지어 그때까지 30살이 훨씬 넘도록 회사 그만둘 때까지 제주도라는 곳에도 한 번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보고 계속 일만 했어요. 그래서 32살에 결국 저한테 온 거는 암이었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 인생이. 오늘 좀 더 즐길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으나 오늘도 꼭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는 사소한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는 엄청난 인생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저처럼 글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하시면 저처럼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Q&A 시간에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간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자, 오늘은 저 말고 또 다음 작가님이 또 대기하고 계신데요. 주제는 글로 먹고 살기까지의 동기. 이분은 실제로 진짜 글만 써서 먹고 사시는 분을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참새 작가님 앞으로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참새 작가입니다. 일단 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가 현재 그 경남매일신문, 혹시 그 경남매일신문 팀에 보내신 분 중에 혹시 아는 언론사 있습니까? 제가 현재는 이 경남매일신문사에서 기자를 하고 있고, 전에 김진진 경남고민신문 기자,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이제 카카오 브런치 작가도 하고 있고,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고, 신작품을 그다음에 이제 공간과 불안의 극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딱 생각할 때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좀 사람은 좀 약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뭔가 좀 그게 되게 처음에 제가 좀 글을 썼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되게 예전에 30대 때 되게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은 되게 기대했던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시험 장에서 마지막에 5분을 남겨두고 2개 정도가 틀린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고민해서 이거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잘못 작성한 게 있으니까 만약에 답지를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답지를 한 개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제출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바꿔달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자마자 기존 답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빨리 적었죠. 빨리 적었는데 이제 진짜 빨리 적으니까 마지막 한 2분 남겨놓고 한 과목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충분하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막판에 그분께서 이제 보니까 시간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2분을 남겨놨는데 시간이 2분 더 빠른 거를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제가 근데 처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기 2분. 근데 제가 마지막에 답지 바꿀 때 한 번 더 말을 해줬어요. 근데 하여튼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상황을 글로 이제 적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을 이제 그냥 글로써 적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는 저한테는 되게 뭔가 좀 충격이었나 봐요.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시험인데 그때 사람을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을 적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게 그냥 좀 진솔하게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다음 패스. 네. 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계속 쓰는 거는 진짜 이런 요소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데, 댓글을 처음엔 자기가 블로그에 혼자서 글을 쓰다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이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글을 계속 쓸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았던 이 각박한 사회에서 그런 거를 글로 썼을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줬을 때, 감정이입돼서 이렇게 됐다, 필력이 좋으신 것 같다, 공감이 된다, 지금은 멍한데 위에 다가올 후폭풍 어떻게 하냐면서 저도 그런 심정을 느껴봤다, 그러면서 좀 위로도 해주거든요. 이게 힘들었던 과정이었고 그건 지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한번 받으면 되게 힘이 많이 되고, 그 다음 해서 또 다른 분도 이제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어찌어찌 검색해서 이런 글을 읽어댔는데 계속 반복해서 읽었다. 자기도 공시생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읽었다. 시험장의 중압감과 절박감,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글만 읽어도 이분이 얼마나 공감을 해주고 진심으로 좀 위로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입장에서도 뭔가 좀 그런 목적 자체가 약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썼을 때 자신이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만약 이런 댓글과 공감을 받았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글 쓰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치유가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제 글을 썼을 때 이제 한 2시간 만에 이거 브런치에서 조회수가 한
93,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게 메인에 노출됐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 그 공황과 불안이라는 극복이라는 책을 이 책은 이제 공황 장애가 있었던 거를 그냥 제가 있었던 경험으로 이제 쓴 그런 글인데 이제 글을 쓰는 목적이 아까 이제 그런 뭐 치유의 과정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좀 돈이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제가 백수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그때는 뭐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한 게 38살 때부터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했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백수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붕하고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예스24라는 회사에서 그 파워블로그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정이 돼서 그 한 달에 뭐 5만 원씩 계속 한 2년 정도 계속 그렇게 소소하지만 그렇게 받았고 또 이게 서평 같은 거 그런 이벤트 했을 때 한 개 당첨되면 3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이게 저도 경남 도민일보의 시민 기자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별거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계속 글을 적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분들이 와서 그걸 봐요. 그래서 되게 글 내용이 좋은 것 같다. 혹시 우리 회사에 좀 연재를 해줄 생각 없나? 이런 식으로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도 알겠다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글 리뷰 이게 영화나 책 리뷰 같은 거 했을 때 한 개당 10만 원씩 받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때 당시에 글로써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또 하나 목적이 뭐냐면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과거에는 이게 약간 매스미디어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큰 매체에서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 그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각 개인이 저처럼 블로그를 하거나 SNS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다 개인의 창작물이고 개인의 저작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 어찌됐든 간에 돈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에 맞춰서 좀 그런 활동들을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글을 쓰면서 자기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좀 알리는 거고요.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뭐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글 쓰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루에 한 개씩 정도 계속 포스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성장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좀 되게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지나도. 근데 계속 글로써 자기의 어떤 기록을 남기다 보면 이게 좀 축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내 인생도 삶도 좀 누적이 되는 것처럼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었고 다음 제가 이때 글을 쓰고 나서 책을 쓰고 나서 또 책 한번 도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나도 법륜스님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제가 정했어요. 과제로 정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투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공황과 불안의 극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에 뭐 제안 주신 점 감사한데 살펴봤는데 글쓰기 수준도 상당하고 잔잔한 에세이도 잘 읽었지만 이게 뭐 어떻게 상품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반려한다. 이런 내용으로 메일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나는 백수였고 뭐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명함도 없었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뭐 에세이를 잘 써도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다음 이거는 좀 맥락이 없긴 한데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참새 인문학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이게 제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이제 블로그만 한 게 아니었고 이런 방송도 이제 시작을 했었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 구독자가 그래도 480만 지금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다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 책 낸 이후로 이야기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전에도 강연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공감과 불안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블로그 글 적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강의를 했었어요. 문화센터에 인문학 강의. 제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소평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조금씩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지속이 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좀 그때 당시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경제적인 이게 제 느낌을 그냥 그대로 블로그에 적는단 말이에요. 저는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 언젠가부터 마이너스 인생이다. 이랬는데 이게 진짜로 잔액이 없어서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작가나 뭐 글을 쓰는 작가나 아니면 강사나 이런 게 되고 싶었는데 원래 근데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관련이 있는 직종을 찾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거제 알죠? 거제에서 기자를 뽑는다는 그걸 봤어요. 공고를 보고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 말고 면접을 다른 분들도 봤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 싶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도민일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게 글 이렇게 기고하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런 걸 좀 높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 시험에도 어쨌든 합격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근데 처음에 갔을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2018년도에도 38살인데 거기에 언론사 문화가 되게 수직적인 거예요. 일을 못하면 막 욕을 하시고 되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취를 처음 한 거거든요. 자취를 해서 방을 1년을 계약했는데 어떻게 좀 그 주인이 1년 그 동안에는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나가면 그게 방값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좀 물러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막 욕을 들어도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또 이렇게 막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8살의 신입 기자인데 이렇게 욕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갈굼을 당했다. 뭐 그런 말도 적었고 한 번은 이제 그 시의회에 가서 이제 뭐 시장님 말하는 거 받아 적어야 되는데 노트북 충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그때도 엄청 서러웠었고 내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런 고압적인 분위기에 처음에 가서 직장생활도 많이 안 해봤는데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또 이제 계속해서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었죠. 근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자기들이 일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당연히 이걸 생각을 해봐라. 이거 당연히 말 안 해도 내가 어떻게 뭐 담당자한테 전화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뭐 경찰한테 물어봐서라도 네가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게 수습 때는 엄청 막 힘들게 빡시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다음 하여튼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었죠. 다음 그렇죠. 그때 또 한 가지 또 힘들었던 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기자 생활 하면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 유튜브나 이런 거 잘 되면 그 회사도 안 다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너무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고 방송도 못 하겠고 뭐 이렇게 해서 아침 7시 알람 소리 깨서 하루를 시작하고 빡시게 일하고 퇴근은 7시 30분 이후에 하면은 저녁에 밥도 못 먹고 7시 반에 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뭐 대본도 들고 앉아봤는데 너무 피곤해서 결국에는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뭐 하여튼 내 전화를 유일하게 잘 받아주던 그녀도 어느 날 갑자기 힘하고 그때 당시 좀 썸녀가 있었는데 그분도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가지고 예, 처음엔 되게 힘들었다. 예, 그다음 근데 이제 이게 한 2달 정도 하니까 살짝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기자 생활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되게 좋은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거제하고 통영하고 고성 이쪽을 맡았는데 통영에 가니까 이게 뭐고 시장하고 막 이렇게 도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배도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섬도 이렇게 다니고 취재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욕을 들었지만 조금씩 감을 잡고 이제 하루에 기사 막 3-4개씩 소화하고 가끔씩 뭐 독종을 썼다. 독종이란 거는 저만 쓰는 기사, 다른 언론사에는 없고 저만 쓰는 이런 기사도 쓰면서 조금씩 인정을 약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달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그 글을 다른 신입 기자들하고 다르게 좀 글을 많이 써왔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력을 쌓고 저는 이제 더 좋은 신문사로 가야 되겠다.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언론사에서 제가 썼던 기사 중에 좀 되게 좋았던 그런 기사들이 거제시 고현옥포관 특시 승객이 현용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지도까지 캡처해가지고 이제 이 위쪽으로 이게 알죠? 네이버 지도 이 위쪽으로 가면은 되게 가깝고 이렇게 위쪽 가면 되게 먼데 멀리 가는 게 요금이 더 싼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것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할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 쪽은 면이고 밑에 쪽은 시가지라서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제가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신입 기자가. 그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도 인정하고 한번 되게 이슈가 된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 이것도 사실 기사는 그 사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은 이거를 진짜 고생해서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내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블랙아이스라고 알죠? 그 도로가 얼어가지고 차가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뭐 이런 사고 나고 이런 현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게 원인이 됐고 어디 구간에서 원인이 됐고 그걸 다 모르고 있었을 때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 구간에서 블랙아이스가 엄청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뒤에 차 막히는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일면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엄청 욕들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기사도 다 쓰고 사진도 이렇게 다 이런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좀 좋은 데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 간 데가 진주였고, 진주도 제가 한 2년 좀 정도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제가 거기 시청 출입 기자가 됐거든요. 그게,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하는 기자한테 시청 출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되게 편하게 생활했어요. 너무 좋게 거기서 좀 가면, 있는 공무원들이 막 커피도 타주고, 기자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정체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집에 또 이제 김해, 창원 이런 쪽에 좀 원래 집이 창원이라서 오고 싶은 거예요. 진주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회사에 도전을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연봉이 3,300이었어요. 3,300이었고 이게 수습 기간 뭐 3,100만 원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이 연봉을 받았을 때 너무 좀 감개무량하다 해야 되나? 왜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연봉을 받게 된 이런 계기, 이런 상황이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제가 글쓰기로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쓰기에 좀 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좀 뭐 회사를 옮기고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게 피독이라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이 BTS의 메인 프로듀서인데 그냥 이렇게 피독 네이버 통합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톡만 한 개만 보내도 이거를 바로 알아듣고 기사를 써야 돼. 그게 무슨 기사를 쓰냐 이렇게만 보냈는데 그러면 찾아봐요. 저도 그 피독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피독이 다른 기사들 보면 제일 끝에 뭐 피독이 어디 창원 출신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역 기자이기 때문에 피독이 창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기에 이 지역에 맞게끔 다시 기사를 리라이팅해서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설 한 개 써서 올리셔,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요. 근데, 보시면 시간이 오후 3시거든요? 근데 마감 시간이 보통 한 5시쯤 되는데,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만에 사설을 한 개 써야 돼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때, 빵꾸가 날 경우가 있어요. 원래 정해진 때 이제 칼럼을 한 개 써야 되는데,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급하게 또 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한 3시 몇 분인데 4시 반까지 쓴다고 했으니까 거의 1시간 한 20분 만에 A4 한 바닥이 넘는 그런 글을 후딱후딱 적어낼 수 있을 만큼 되게 익숙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그게 제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를 위한 그런 글이,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위한 글쓰기 쓰고 싶은데 저도, 이제 저를 위한 어떤 그런 글쓰기? 이거를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이제 블로그에 글 쓰던 그런 시절이 때문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 컨텐츠로 계속 글을 쓰는 거? 그러면은 진짜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나요? 일단 오늘 그냥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신청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저기 뒤에 있죠? 자, 우리 황 기자님한테 좀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황 기자님 작품이 공황 관련된 책을 공황과 불안의 극복. 그렇죠. 공황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일단 무지하게 길 거니까 책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무지하게 그렇죠. 길 거니까 좀 축약해가지고. 네. 책을 읽어보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호사카 유지라는 혹시 아십니까? 호사카 유지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강연을 최근에 들었는데 거기서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리학은 갑자기 성리학 이야기해서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혹시 이황이라고 아십니까? 이황이 주장했던 게 이기이원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리학인데 그때 제가 그거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공황과 불안의 극복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구나.
그때 왜냐면은 조금 철학적인데 이 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정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정력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그런 인간의 어떤 감정이에요. 마음이고 그런 게 기고 또 한편으로 따지면 그런 감정은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황의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 있었냐면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기를 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가 컨트롤. 그러니까 이 이라는 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공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로 이제 구분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가 기를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황 장애로 좀 힘들 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텐데 그거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라고 자기의 생각을 반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엘버트 앨리스나 뭐 아론 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보통의 공황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라는 이론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액시던트,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빌리프, 신념이 생겨요. 그게 보통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잘못된 신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오고 컨시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이제 디프트라는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논박하고 이런 과정인데 글쓰기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자신을 합리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로 저는 감사일기나 뭐 마음일기나 이런 거 쓰고 있어요. 감사일기는 이제 뭐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자 이런 요소고 그 다음에 마음일기는 진짜 이기유언론의 입장에서 내 이성적인 내가 나의 감성적인 나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네가 왜 불안한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렇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빨리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잘못된 믿음은 제가 보니까 좀 나 자신과 나의 어떤 운명과 다른 사람을 좀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그게 좀 제일 힘든데 어쨌든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 감사일기 쓰는 거는 삶에 만족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이제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만족감과 감사함을 갖는 게 감사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리로 인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이해 안 되게 설명해 주시는 그래. 어쨌든 마음을 내려놓는 그 부분, 통제에서 벗어나 마음을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감사일기를 쓰거나 이제 마음일기를 쓰거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네네. 심리적으로 좀 내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현재 생활을 스스로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지 않지만 만족하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거를 글로 쓰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한 10분 동안 설명하신 거죠? 제가 약간 원리적으로 설명.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질문들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요새 공황장애 같은 부분들은 요새 현대인들이 아주 좀 많이 좀 앓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았는데 자 그리고 그럼 조금 다른 주제로 보면은 이거는 뭐 우리 공통적인 것 같은데 아까 뭐 비슷한 내용들이 강의에 있었지만 글을 쓰게 되는 어떤 계기가 궁금하다. 네, 글을 쓰는 계기 왜 참새 작가님은 글을 쓰십니까? 억울해서. 억울해서 쓴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고 사회가
좀 너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힘들고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글쓰기가 처음에는 하나의 이제 도피처 같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진짜 뒤에서 막 다른 사람 막 욕하는 글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좀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고 아무튼 오늘 우리 네. 국장이나 정말 짜증나게 했다면서 비공개 글 쓰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최소한 이제 그 공간 안에서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에서 좀 글을 쓰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가 많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정말 진짜 글 쓰려면은, 못 깔아가지고, 종이에다 글을 쓰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노트에 이렇게 자기 일기장처럼 이렇게 막 쓰고 했을 건데, 요즘에는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온라인으로 내 이야기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내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한다고 찾아오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오히려 반대로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응원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좀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과 네, 공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생기지 않나. 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사전 질문 마지막인데요. 자, 글쓰기란 쉬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제일 처음에 글 시작점에 대한 거를 알려달래요. 처음에는 싸이월드 네, 아니었어요? 싸이월드요? 싸이월드. 싸이월드 다이어리. 싸이월드에 글 적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는 다 모임 세대인데요. 근데 조금 관종들이죠. 솔직히 또 관심 받으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 네 글을 공개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풀보단 악플이다. 그렇죠. 차라리. 네. 아무도 관심 안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이라도 달아라고 댓글로. 그죠? 욕이라도 달리면은 그래도 내 글을 읽어주는구나. 이런 생각 그렇죠. 들잖아요. 네,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좀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글을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는 거 1번. 2번은 악플만 100개 달리는 거.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악플은 너무. 그럼 무풀 댓글 빵개 선택하실래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뭐 생각하자면 악플 10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악플 100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악플 100개 받아봤어요? 저는 넘게 받아봤죠. 진짜? 네. 제가 네이버 포털 메인에 딱 뜨잖아요. 이 뜨면은 제가 하루에 예전에 네이버 포스트 하나 떴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16만 건 줘야 됐더라고요. 하룻밤에. 그때 댓글이 이렇게 내가 다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 달렸는데 악플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객 대행 알바 그 기사 썼을 때도 그거는 해외 언론까지 나갔다 했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좋은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니까 거기 신랑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기사에 어쨌든 누군가를 불렀을 거니까 그 사람들 욕부터 해서 내가 알바하고 있는 나도 욕하고 하는 업체도 욕하고 뭐 다 욕하고 하여튼 그래서 엄청 받아봤죠 저는. 연예인들 그런 거 있어요. 연예인들이 악플 같은 거 많이 받아서 뭐 좀 목숨을 이렇게 좀 그렇죠. 이런 분들 상처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은 저는 그런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악플을 내하고 상관없는 악플을 그렇게 막 받아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만약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블로그에 댓글 오시는 분들 거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댓글 다 달아드리는데 제 댓글을 그 정도로 네이버 포털 같은 데 떠가지고 이슈화 돼가지고 엄청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뜨면 저는 그냥 안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멘탈 관리가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글 쓰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네요. 네. 그런 거 그러다가 제가 공항 걸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 현장에 오신 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실 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질문해주세요. 네, 작가님. 제가 오늘 참석한 이유는 저하고는 너무나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작가의 글을 적고 싶은 딸이 2명이 있는데,
작가 저는 지망생이세요, 따님들이? 아니 이제 커가고 있는데 네, 커가고 있는데 그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런데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 어학도 하고 싶고 물론 모든 게 다 글로서 완성을 결말을 짓는 것 같아요. 언어든 어학이든 뭐 이런 뭐 작가를 꼭 하지 않아도 근데 돈이 안 되네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명리학을 공부를 좀 한 결과 이게 그런 어떤 운명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작가님은 이런 것 지금 갈수록 더 이렇게 필요한 세상이 오는데 돈이 있어서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그다지 이렇게 영향을 받기는 받아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에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이에 됐을 때 그다지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물론 있지만 소극적으로 그 어떤 돈의 문제 죄송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따님들이 작가가 되고 싶은데 큰 작가가 결론은 아닌데 편집가 되고 싶거나 또 언어를 하나 전공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 결론은 글로서 완성해야 될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완성해야 될 친구들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파생돼 나가더라고요. 다른 직업으로 아직 직업을 가진 나이는 아닌데 글을 잘 쓰면 돈을 힘들다라는 돈이 안 되는 직업을 가질까봐 걱정스러우신 건가요? 아니요. 작가는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제 가슴이 너무 또 뭐 얼마에서 300 얼마를 대고 이런 것들 너무 근데 쌤이 그걸 또 잘 견디는 사람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았던 거죠. 돈이 없을 때 그러면 제대로 돈을 벌기 전에 작가를 꿈꾸면서 가면 어떻게 사셨는지 좀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 얘기를 가면 우리 참새 작가님이 좀 들려주실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바꿨다 직업을. 그렇죠. 이게 수입이 없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힘들어. 저 진짜 너무 진짜 제가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맥도날드 다니면서도 계속 꿈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한 번은 맥도날드 이렇게 하다가 햄버거를 엄청 많이 싣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그 마티즈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오토바이가 완전히 넘어졌어요. 근데 그 콜라랑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너무 인생이 내가 여기서 이걸 그 진짜 눈물이 그냥 그런 서러웠던 적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30대 후반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저는 잡고 가려고 이거를 작가로서 좀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현실과 좀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직장을 선택을 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뭐 그래도 예를 들면 저 같은 직업은 열심히 하면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 버시는 기자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튼 근데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글쓰기가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을 어떤 걸로 해서 돈을 벌든 글 쓰는 직업이든 아니든 간에 글쓰기가 가장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글 쓴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나쁜 게 아니고 되게 권장할 만한 그런 일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저처럼 제가 그때 왜 막 그렇게 우울증도 오고 이랬었거든요. 30대 후반에. 그게 내 스스로 약간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게 제가 나중에 와서 느낀 건데 저도 모르는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지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작가가 돼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나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만 그냥 내려놓으면, 그런 것만 내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타협해 가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 공장에서 엄청 오래 일했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법륜스님을 알고 나서 마음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예, 왜냐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 예, 그렇죠. 굳이 이렇게 뭐 꼭 뭐 할 필요 없겠다. 그냥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가지니까, 이게 좀 잘 버텨지더라고요. 네. 이게 잘 버텨지고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하여튼 혹시 또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네,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참새 작가님이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년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보다 또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네, 가을에 시즌 1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시즌 2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쯤에는 새 작품을 가지고 그렇죠. 그죠? 새 작품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가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